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남자의 자기 감정 알아차리기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남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나이가 중요한데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586 세대, 이 586 세대도 이제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세대들은 이제 60대로 접어들고 있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그 인격 형성이 한 40년 전에 20살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지배했던 사회화의 규격들에 맞추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사회는 격변했고, 전통적인 남자들의 어떤 이미지와 또 이미 변해버린 세상에서 심리적으로 이제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가 특히 이제 잘 안 되는 게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런 자기 감정의 매니지먼트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이한 행동이나 사건 사고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그래서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고 잘 못하지요. 잘 못하니까 잘 안 하게 되고 악순환이죠. 아마도 이제 그것은 사회의 분위기와 자라나던 당시의 훈육의 결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두 가지를 안 해야 된다. 첫 번째, 말이 많으면 안 되고, 두 번째, 울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어렵다거나 노라고 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꽝꽝 닫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어찌됐든 감정의 동물이고 변형계가 전두엽을 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알고 다루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뭐 세속적으로 보아도 경쟁력이죠.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요즘의 문화는 표현하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표현도 좀 세련돼야 되고 뭐 이런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데 대한 대응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의 남자들은 권력지향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 스킬이 없기 때문에 권력을 통해서 이제 생존하고자 하는 심리적으로 그런 성향이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 속에서 이제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가는 것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트레스를 한국 사람들은 술로 푼다는 것이죠. 술이나 중독성 있는 어떤 쾌락으로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만 우울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알코올 중독도 이제 우울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특히 남자들은 우울증과 구분할 수 없는 알코올 의존증이 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술로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는 풀리는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되고 축적된다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권력지향적인 것이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수평적인 영향력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소외되지 않는 것은 권력을 향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일반화된 게 체계화됐다기보다도 계층화된 게 갑질이죠. 이거는 물리적 폭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폭력인데, 이 갑과 을을 구분하고 갑은 갑질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영향력과 권력을 확인하고 사회 내 존재감을 확인하는 이런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것도 안 되는 사람, 뭐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고 권력형 인간도 아닌 대부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절대 다수의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사실은 자기 감정을 억압합니다. 너는 없다. 그렇죠? 너의 감정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힘들게 사니까 너만 별스럽게, 너만 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이제 억압하고 사회의 요구를 먼저 수용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개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개성적으로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 반쯤은 그러다 보니까 좀비처럼 되어가는 것이죠. 반쯤은 자기를 포기하고 상당 부분 자기를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회의 규칙을 내면화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심리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보면 자존감이 이제 떨어져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순간에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이제 한 칼을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존감이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자존감이 이제 저하가 되면은, 동시에 또 이제 찾아오는 게 자기 확인이 안 되니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도 이제 점점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되니까, 뭐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점점 이제 인식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또는 뭘 싫어하는지, 를 모르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이게 잘못 해석하면 원만한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미 이제 좀비화가 진행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살기는 이제 어려워진다. 인생은 되게 바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았는데 내용은 없는 거죠. 비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자기 존중, 자존감, 뭐 자기 인식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져 가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2차적으로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예. 나도 이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불행하고 뭐 자기를 포기하면서 사는데 네가 뭐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인에게 친절해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행한 사람은 타인에게서 불행의 증거를 찾아내야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또 이제 그런 좀 이제 심리적인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나는데, 행복에 대해서 좀 안티하는 반행복적 태도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어려워지면, 아이고 이놈의 세상 전쟁이나 나버려라 라고 하는 콜랩스, 붕괴에 관한, 집단적인 붕괴에 관한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마음이. 이제 두 번째는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기를 버려가면서까지 치열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다 때려치워 버리고 싶은, 다 놓고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뭐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치열함 속에서 이제 기브업, 손을 들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불안하다,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의식이 이렇게 출렁거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를 감추고 이제 세상의 규칙에 적응하면서 자신이 해롭지 않으며 말을 그럴까, 유익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사는 데에 자기의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요, 옆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는 멀쩡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성실하고 친절하고 매너 좋고 괜찮은데, 하지만 이제 그 속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국 남자들은 단순히 자기 감정을 세련되게 표현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치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치유라고 하는 게 뭐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치유라고 하는 것도 단계가 있고, 혹은 막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은 되겠으나, 그게 이제 완전 일률적으로 요게 딱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공통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라면 심리적인 치유의 방법은 공통적인 것들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와 그 감정을 동일화시켜 놓은 부분을 떼내야 되거든요. 거리두기죠. 거리를 두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확인된다고 하면 이미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대상물이 되어서 내가 나하고 그 감정하고 거리가 두어지고 사이가 벌어지고, 그것이 이제 물체가 되면 내가 그것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인식도 할 수 있고 다룰 수도 있고. 이제 거리를 둔다고 하는 것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면 발견하게 되고, 발견하면 내가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그 심리적 문제는 지금 나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이런 환경과 사건과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때 나의 부끄러움이었어, 이건 그때 나의 열등감이었어,
이건 그때 나의 억울함이었어. 이건 그때 나의 질투였어. 이런 어떤 자기의 그 남에게는 멋있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자기 내면의 그리고 그때 난 그때 진짜 너무 무서웠어.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 심리적으로 자기 감정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이 치유의 한 절반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상이 발견되었으면, 즉 감정이 객관적으로 발견되었으면 그걸 다루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해결을 못하더라도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매니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의 시작은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나한테 그런 감정이 있었다. 나한테 질투, 나한테 두려움, 나한테 상처, 그런 거 있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없어. 난 상관없어. 난 문제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예. 요거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도움이 안 됩니다. 첫 번째 인정해 주는 것. 두 번째는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래 내 이해한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라. 감정이 자기를 말아먹도록 놔두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이쪽이고 하나는 저쪽이거든요. 자, 인정했으니까 자, 우리 공존하기 위해서 규칙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자기 감정과의 이제 거리두기가 아니라 규칙 세우기. 자기 감정을 어떨 때는 드러내고 어떨 때는 감추고 하는 자기 감정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 그것 두 번째가 감정의 규칙 세우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감정을 없애지는 못해도 그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어느 정도 매니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만 되어도 숨을 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보는 거죠. 두 번째로 말하면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동의 크게 보면 행동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글쓰기고 하나는 대화입니다. 이 글쓰기가 옛날부터 치유 힐링으로서의 글쓰기가 이제 매우 중요하고 효과가 있었는데 이 한국 남자들의 글쓰기는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닐 때 일기장 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기장 검사는 선생님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검열을 전제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면화되면은 글을 쓸 때에 항상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남이 이거 보고 나를 비난하면 어떻게 하지? 멋있지 않은 글을 쓰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전부 이제 무슨 글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어떻게 보면 감추고 정당화하고 아니면 반대로 막 도덕적 반성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의미의 글쓰기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죠? 모든 것은 사실이 바뀔 수 있는 것이지 사실에 대한 생각은 다 망상이니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유로서의 글쓰기는 그 내면 검열을 하지 않고 표현 자체를 있는 그대로 하는 데서부터 이제 서서히 치유가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화하는 것이죠. 이 대화는 그러니까 누구한테서 좋은 소리를 듣는다거나 멘토한테서 멋진 조언을 얻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아니고 공감하는 상태에서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얘기하고 내가 한번 이야기하고 적어도 내 이야기를 아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있는 그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조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뭐 전문가라도 좋고 또는 믿을 수 있는, 뒷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사실은 자기 고백에 더 가깝죠. 우선 그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좀 더 극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서로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소위 포유류에게 있는 변연계 공명현상이 일어나서 저 사람이 나의 고통을 알아차렸구나. 뭐 그러면 그게 뭐 신비함일 수도 있는데 자기 고통이 상당 부분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눈빛으로 교감하고 공감하고 치유되고 하는 것들은 포유류가 가진 이제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체를 뭉뚱그리면 우리가 사회화 과정에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다스리는 법을, 그렇죠.
우리는 자기 감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스려라, 눌러라, 뭐 이렇게만 배웠잖아요. 하지만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닙니까?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적절히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적절히 이제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전체적인 과정의 핵심은 뭐다? 바라보기. 보여야, 그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주눅을 휘둘러 왔는데 자기 감정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러지 않고 맞더라도, 그죠? 자기 감정이 힘들더라도 눈을 뜨고 맞아야 그 다음에 날아오는 주먹은 우리가 피하거나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이고 지금 끝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면 감정은 생각만큼 그렇게 큰 힘을 쓰지 못한다. 모든 것이 그렇죠. 어두움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이 없을 때는 어두워지는 것이죠. 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한국 남자, 특히 80년대에 청년이었던 그런 한국 남자들은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자기 감정과의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